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하나 실험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가능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에어 펌프가 있어요. 공기를 뿜을 수 있는 펌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 지금 관을 통해서 공기를 이렇게 뿜어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탁구공이 있어요. 탁구공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볼 거예요. 그러면 이 탁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쭉 흘러나가고 있으니까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쭉 날아갈까요? 아니면은 이 공간에 이렇게 떠있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봐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이렇게 뿌려보면은 공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탁구공을 넣을게요. 탁구공을 놨을 때 탁구공은 날아갈까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 탁구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간에 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현상 한번 봤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도 탁구공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끌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배점 자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먼저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이 실험 자체가 왜 가능할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물론 이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베르누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조금 전에 봤던 간단한 실험 모델이지만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실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속도와 높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의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산수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이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단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적용을 해서 쭉 적용을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결과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는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때 여기서 먼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는 먼저 여기 보면은 이상유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유선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유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찰 같은 것도 없는 유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몇 가지 경우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비회전성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회전성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물이 이렇게 맴돌이 효과 있죠. 맴돌이 효과를 날아가다 아니면 연기가 날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회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비정성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꿀이나 기름 같은 게 흘러갈 때 보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점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압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압축을 해도 압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선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선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의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입자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궤적을 쭉 추적을 했어요. 그걸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벡터로 그렸어요. 그걸 우리가 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유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 유선의 개념을 정상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거냐면,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설명한 이 유선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유선 속에서 이미 어떤 입자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거를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흐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선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유체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는 마찰도 없고 운동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상유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상유체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이해를 했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유선에 대해서도 겸사겸사 이해를 했어요. 유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상률 속에서 유체의 입자가 흘러가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임의의 입자를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 임의의 입자를 쭉 추적을 해서 이거를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그려는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걸 우리가 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먼저요. 유체의 이렇게 속도를 봤을 때 유선을 보고서 유체의 속도를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유선의 접선 방향이 유체의 속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접선 방향, 요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유체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선의 밀도는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냐면 유체의 속도에 비례를 하게 돼 있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단면적을 한번 그려봐요. 이쪽에 이렇게 단면적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다 단면적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쪽에는 여기 세 개의 유선을 감싸는 단면적이 작고 이쪽은 이렇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속도가 빠를 거예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좁은 쪽을 통과를 할 때 속도가 더 빠르겠죠? 넓은 쪽을 통과를 할 때보다. 그래서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여기에 유선의 밀도, 다시 말해서 밀도가 빼곡한 쪽이 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장선, 전기장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전기장선, 자기장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교차를 하나요? 교차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처럼 유선도 똑같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교차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A번, 여기를 B번이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선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기장선 또는 자기장선과 비교를 해보면 직관적으로도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봤냐면 우리가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상유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유선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전체 다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은 흐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유선이 모여서 만든 어떤 형태를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지금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상유체 운동 중에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입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선은 여기에 임의의 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또 하나 이 밑에 임의의 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유선 다발을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유관이라고 하고 여기를 흐름관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쪽에 가서 보면은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여기에는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뭐 숫자가 쭉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저쪽에는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쪽에다가 잠깐 저기에 있는 유관을 그려볼까요? 여기에 먼저 연속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쓰고 한번 직접 차근차근 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유관이 있는데 지금 단면적을 다르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단면적을 다른 유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만약에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면은 유관은 이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B급으로 이렇게 칠게요.
이만큼 움직인 거나 그러면 이쪽이 면적을 여기를 A1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의 단면적을 더 작게 해서 A2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면적은 이만큼 움직인 여기 부피라고 해야 되겠네요. 부피 또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여기가 서로 여기가 양쪽이 서로 같은 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유체가 이동한 질량을 이번엔 질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를 만약에 델타 M1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이동한 질량을 우리가 여기를 델타 이렇게 M2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양쪽은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단면적이 넓고 이쪽은 단면적은 작으니까 이쪽은 조금 이동을 해도 이쪽에는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멀리 이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피꿈치 부분에 질량은 서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런 식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맞아요. 이거를 파스칼 원리에서도 바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을 시켰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여기가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라고 하는 자체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나눠줬었어요? 부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에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유체역 화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초기에 밀도와 압력을 정의를 할 때 그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델을 천체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사고실험 모델을 제시를 하며 여기에는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나눠주면 돼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피가 작으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질량이 같을 때 여기가 부피가 크면은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철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질량이 되려면 철은 얼만큼 부피를 가져야 될 거예요? 가져야 될까요? 아주 작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쉽게 말해서 쇠구슬이 만약에 이만하다라고 한다면 아주 작게, 여러분들 쇠구슬 조그만 쇠구슬 생각을 해봐요. 그거와 무게가 같게, 소음으로 무게와 같게 만든다면 소음은 부피가 엄청나게 커야 될 거예요. 바로 이거랑 똑같은 일인 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밀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식에서 우리가 질량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질량이라는 것 자체는 밀도를 가지고 여기다 부피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건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부피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부피는 3차원이에요. 3차원이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 면적에다가 만약에 이쪽을 x축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쪽을 델타 x1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을 이렇게 델타 x2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이동한 길이 다시 말해서 x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부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파스칼 원리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유체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스칼 원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파스칼 원리에서는 유체가 여기는 정적 평형 상태에 있었죠. 유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다루는 유체역학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유체 정력학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베르누이 원리를 다룰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체가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을 다루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우리가 유체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x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s라고 하는 거는 vt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s라고 하는 걸 x로 바꾸면 x라고 하는 여기 공간적인 텀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루의 a에 여기를 vt로 바꾸면 v에 이렇게 델타 t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여기다 대입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쪽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게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을 때 만약에 여기를 지금은 원으로 정했고 이쪽을 2로 정했으니까 밀도도 1, 2로 구별해서 쓸게요. 그럼 이쪽에 로의 1은 여기에 면적은 지금 A1일 거예요. A1이 있고 속도도 틀림없이 여기서 넓은 면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V1이라고 한다면 V1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델타 T가 있는데 델타 T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델타 T 꼴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요 2가 될 테고 면적은 여기가 A2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속도는 지금 여기가
작은 쪽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속도가 이렇게 더 빠를 거예요. 이쪽의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여기는 V2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시간은 델타 T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갔죠? 실질적으로 속도를 보게 되면 속도는 반이 넓은 쪽에서 더 느려요. 여기가 더 느리고 반이 작은 쪽 이쪽에서 속도는 이렇게 더 빠르게 될 거예요. 여기 벡터를 정확하게 그리면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따 베르니 원리를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반이 넓은 쪽에서 속도는 느려요. 속도가 여기 벡터를 크기로 그러니까 속도의 빠르기를 크기로 표현한다면 이쪽에 속도가 더 느리고 벡터가 더 짧고 이쪽에 반이 좁은 쪽에서 이쪽에서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이렇게 더 길게 벡터를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상유체라고 한다면 이상유체라고 하는 조건을 댄다고 한다면 이상유체 속에서는 루하고 루도 서로 같죠? 그러면 여기가 약분이 될 거예요. 이상유체라고 한다면 아까 이상유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조건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밀도도 같다라고 했어요. 밀도가 균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압축성이고 압축이 안 되니까 밀도는 균일하겠죠? 그러면 여기 루하고 루트는 같을 거예요. 여기서 루1과 이렇게 루2는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될 테고 시간이 약분될 테고 그러면 으로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여기는 어떤 거밖에 없냐면 A1에 V1이 남을 테고 이쪽 뒤쪽에서는 이렇게 A2에 이쪽을 A로 이렇게 바꿨을게요. A2에 여기는 V2 꼴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바로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기를 또 하나 다른 말로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전기장, 자기장 같은 걸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 선속이라고 하는 거를 또는 뭐 이렇게 영어로 썼을 때는 플럭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바로 그 선속 개념하고 실제는 여기 있는 개념하고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벡터예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벡터를 두 개를 곱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체에서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고 전기 자기나 또는 자기장을 배울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선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렉트릭 플럭스 그런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배웠던 게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유체일 때는 여기를 또 하나 부피 흐름률이라고도 해요. 부피 흐름률. 다른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았을 거예요. 여기는 A자예요. 이렇게 A자로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면적이 넓으면 유체의 속력이 이렇게 느려져요. 그리고 단면적이 좁으면 유체의 속력이 빨라져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원리를 증명을 해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르누이 원리 속에서 여기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임의로 그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제는 여기가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느려요. 넓기 때문에 여기 쪽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벡터를 크기를 더 길게 크게 그려줘야 돼요. 크기로서 속도를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단면적과 그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력의 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A인 거죠. 그리고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V인 거죠. 여기를 이렇게 곱하면은 곱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연속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유체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가 이상유체라고 하는 가정 내에서 이상유체는 밀도가 균일한 비압축성 유체를 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이렇게 같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체의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는 어떤 걸 다룰 수가 있냐면 우리가 유체의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원리인 베르누이 원리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여기에는 실험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봐요. 실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위쪽에 있는 이렇게 말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추측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유선상의 모든 점에서 유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여러분들 보고 한 입자가 쭉 지나가는 궤적을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벡터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했죠. 화살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유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다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선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유선 다발을
모은 거를 우리가 유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단순하게 말하면 유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암벽과 단위 비프다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단위 비프다 위치 에너지 합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은 같다. 뭐예요?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를 파악을 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 실험 구조를 한번 해보죠. 여기 실험 구조는 여러분들이 파스칼의 원리를 배웠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파스칼의 원리를 배울 때는 어떤 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었냐면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를 배울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특징이 있었었냐면 여기에도 이상적인 유체가 있었어요. 이상적인 유체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여기 관이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물을 넣었을 때는 이만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A1으로 놓고 이쪽을 A2로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해서 얘를 쭉 하고 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F1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틀림없이 이만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을 위쪽으로 그리는 것보다 여기로 그리는 게 낫겠죠? 이쪽을 F2가 이렇게 밀어서 올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어떤 게 있었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총 이동한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D2라고 놨을 때 여기서 결과는 이거였었어요. 지금 이만큼의 부피를 V1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쪽의 부피를 우리가 V2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둘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 V1과 V2는 서로 같아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에 F1 쪽에서 초기에 한 일과 그리고 나중에 한 일은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힘의 입장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작은 면적을 이렇게 먼 거리로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는 조금 이동하지만 거리는 넓은 쪽에서 거리는 조금 이동하지만 큰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결론이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 질대라고 배웠어요. 유압 프레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를 했는데 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을 서로 비교를 해봐요. 지금 이쪽은 파스칼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고 저쪽 그림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유관이라고 했어요. 유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 이렇게 다르고 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Y1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Y2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면적을 이쪽을 A1 이쪽을 만약에 A2로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이쪽을 이동시켜줬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만큼 이렇게 피톤치 부분을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마 틀림없이 이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쪽을 V1 여기를 만약에 V2라고 한다면 지금도 V1이나 V2는 여기가 V1이나 V2는 서로 이렇게 같은 부피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유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쪽은 유체가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유체 정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체가 정지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유체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력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체가 이동하려면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F1에 힘을 미치게 되면은 속도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V1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이쪽 V2 쪽에서 이쪽에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일 거예요. 여기는 부피예요. 부피. 여기는 부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호를 구별해서 써줄게요. 속도하고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속도는 약간 이태리태리 쓸게요. 그리고 부피는 여러분들이 대문자 V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이쪽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틀림없이 힘의 방향은 지금 이쪽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여기에서는 유체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는 방향 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힘의 방향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F2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여기 파스칼의 원리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베르누이 원리 실험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용어를 썼듯이 파스칼의 원리는 여기가 유체가 정지되어 있는 여기가 정력학적 모델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력학적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걸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때 둘 다 안쪽에 들어있는 유체는 이상유체예요. 양쪽 다 지금 보면은 이상유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이상유체라고 하는 건 뭐였었어요? 이 이상유체는 압축되지도 않고 그리고 마찰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운동에너지는 보존되고 그리고 여기 밀도 자체 그러니까 압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밀도가 균일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 이상유체인 거예요. 양쪽 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지 틀린 점은 이쪽은 유체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유체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여기 유서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실험 구조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베르니 원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꼴이냐면 여기 보면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말에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합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쪽 끝단만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논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지금부터 잠깐 봐요. 여기를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곧 1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있었었는데 위치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플러스 이렇게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있는 모델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여기에는 1이 뭔가를 찾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운동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위치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개념을 도입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선호동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를 대입을 해서 여기를 전개시켜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이라고 하는 1부터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1번에 해를 푼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라임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2일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2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제가 2를 설명을 할 때 벽돌을 끼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하고 실험을 했던 이게 에어펌프예요. 제 에어펌프를 제가 2를 하려면 틀림없이 이걸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2를 하고 있는 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기호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2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다 여기가 적분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는 도트 프로덕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1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타당한 모델로 바꾸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힘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밀도하고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이렇게 배웠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정한 힘이 있을 때 단면적에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단면적이 작으면은 압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해요. 하지만 단면적이 넓으면은 별다른 압력을 못 가할 거예요. 못 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압정을 손에다가 이렇게 잡고 손으로 눌러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뾰족 한쪽은 힘을 딱 가면은 여기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서 압력이 크기 때문에 내 피부를 탕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넓으면은 내 손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줄 거예요. 이게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을 여기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힘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여기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을 넣어주면 돼요. 유압을 넣어주고 이쪽 ds라고 하는 쪽은 지금 이쪽을 만약에 x축으로 여기가 이렇게 축을 x축으로 잡을게요. x축으로 이렇게 입자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ds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힘하고 s는 서로 같은 수평면 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복은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힘은 PA꼴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뒤는 DX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P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적에다가 dx라고 하는 자체를 다 더한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2차원, 여기는 1차원. 2차원과 1차원을 곱한 거니까 부피, 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PA꼴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식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 역학을 다룰 때는, 유체 역학을 다룰 때는 1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PA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에 대한 기본적인 이렇게 값자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처음 초기 여기가 원이라고 붙일게요. 구호를. 그리고 이쪽 끝단에서 양쪽 끝단에서 2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초기에 있는 이쪽 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P1에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면적에다가 이렇게 여기를 새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dx면은 요만큼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PA의 x가 될 테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만큼은 부피를 뜻하는 거니까 이 부분 PV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는 우리가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여기가 V1과 V2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앞에 초기단에서 이렇게 2를 구하면 여기는 P1에다가 부피를 높아진 꼴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P2 이쪽 끝쪽 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쓸 때 힘의 방향을 조심을 해야 돼요. 변이 방향은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2죠? 2에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이쪽 끝단에서 한 2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2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이 2를 이 식에다 대입해서 우리는 이제 운동방정식꼴로 직접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게 알짜 1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알짜 1은 이 둘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P1 그리고 또 하나 부피는 지금 여기 보면 부피는 서로 같아요. 부피는 같으니까 여기는 P2를 빼주고 여기를 이렇게 부피로 묶어주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이 프라임을 쓸게요. 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2분의 1 m 그리고 V인데 지금 이쪽을 2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2의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쪽을 m v 1의 제곱꼴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속도는 지금 서로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르냐면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3번 여기를 3 프라임으로 이렇게 붙일게요.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지표면에서 가까운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 꼴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gh인데 지금 여기가 높은 쪽, 그러니까 여기를 h를 y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높인데 이름 자체가 y2로 되어 있으니까 y2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은 y1이니까 여기는 mg y1으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전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 이 질량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P1-V2 P1-P2에 여기에 부피가 이렇게 있고 공통 부피가 있을 테고, 부피는 단면적을 작게 통과하면서 전체 양이나 여기서 조금만 단면적인데 이렇게 조금 이동한 양이나 서로 같을 때니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m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걸 갖다 쓰면은 로 V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밀도는 균일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유체이니까 밀도는 그냥 로로 써줄게요. 그리고 부피도 지금 보면은 서로 양쪽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V2의 제곱이 있을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똑같이 여기는 로 V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V1의 제곱꼴이 있을 테고, 이쪽은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은 여기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로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는 중력가속도 G가 있고 그리고 높이 Y2가 있고, 이쪽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로가 있고 V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G가 있고 여기는 높이 Y1이 있을 거예요. 원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틈이 어떤 거예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틈은 여기 보면 부피가 있죠. 부피를 다 약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원쪽 초기치는 초기치대로 그리고 나중치는 나중치대로 이 식을 묶게 되면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P1 그리고 나서 여기가 원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로 그리고 부피는 약분됐고 V 원의 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플러스 이쪽에서 이쪽이 원이니까 얘를 넘겨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로 G 부피는 약분됐고 Y 원꼴로 될 테고 그리고 이제 P2를 넘겨줄게요. 등호의 오른쪽으로. 그럼 P2라고 하는 자체는 유항이 남겠죠? 부피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가 로가 있을 테고 로 V 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유항에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부피는 없어지고 로 G Y 2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러면 구별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초기단과 끝단만을 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는 어디를 눈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눈해도 되고 이만큼 부피만 갖게 이동한 부피만 갖게 잘라서 이렇게 눈해도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런 쪽은 비선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높이에 따른 값을 다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높이가 같은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모델을 전개시킨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실제는 어디를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부피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는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계산 자체가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제 간단하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쓰게 되겠죠?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우리는 로 G Y를 H로 쓸게요. 그러면 로 G H 이꼴 일정이다라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베르니의 방정식 또는 이런 원리를 베르니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유도를 해봤고 설명을 통해서 유도를 해봤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틀림없이 압력과 속도와 높이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렇게 모델에서 단면적과 높이가 다른 이런 식의 일반적인 모델에서 무엇을 알고 싶었던 거냐면 압력과 속도와 높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잠깐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이가 올라가면 고도가 높게 올라가게 되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기호 처리하면 이거겠죠. 높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산에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산이 있으면 산을 점점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과연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요즘은 이제 산에서 함부로 취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보호법 때문에. 근데 예전에 가서 산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밥을 할 때 그 위에다가 돌로 눌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압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직관적으로 금방 알 거예요. 왜냐면 고도가 올라가면은 실제는 압력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식에서 봐도 만약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 속도는 없는 거예요. 양쪽 텀을 비교를 하면은 여기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가면 압력은 내려가야 돼요. 의미 자체 이해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까 압력과 속도가 높이 사이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높이를 고정을 시킬게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에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가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속도가 빨라지면 이 값 자체가 전체가 일정해야 돼서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높이는 일정한 높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압력은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압력은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베르니의 원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의미에 대해서 꼭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가 쉽게 말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원리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이걸 적용시킨 데가 있어요. 바로 이걸 적용시킨 데가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잠깐 참고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비행기 날개 구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행기 날개 구조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면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유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비행기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움직이게 되면 공기의 흐름은 하나는 이쪽을 지나갈 거예요. 이게 유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을 이렇게 타고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실제 속도를 재보면 어느 쪽이 더 빠르냐면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빨라요. 속도는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빨라요. 근데 위쪽이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압력은 그러니까 속도는 여기가 더 빨라요. 여기가 속도가 더 느려요. 이거를 빠르고 늦고를 화살표로 표시할게요. 그런데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압력은 느린 쪽이 압력이 커요. 그리고 이쪽이 압력이 낮아요. 압력이 낮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는 쭉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걸 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행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의 날개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리를 적용시켜서 만든 게 그 비행기 날개고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베르니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베르니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여기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되는지? 자, 그러면 저거는 비행기 날개가 없어서 못해요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종이를 이렇게 휘어서 만들어서 비행기 날개처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바람으로 얘가 날려보는 것보다는 제가 부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를 얘가 아래쪽을 하고 풀면은 틀림없이 비행기는 이렇게 뜰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봐요. 제가 하고 아래쪽을 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바람을 불릴 거예요. 그래도 이게 딸려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틀림없이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죠. 제가 입의 높이가 여기에는 종이보다 위쪽에 있는데 바로 이게 이렇게 베르니의 원리의 한 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서 탁구공을 이렇게 띄워둔 이것도 베르니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속도하고 압력 사이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모델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봤어요? 탁구공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포획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원리가 베르니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시범으로 보여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실험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꼭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각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이게 정말로 능력이에요. 과학을 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바로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을 공부를 할 때 꼭 사고 실험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직접 해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과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총명한 머리를 바탕으로 여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었으면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